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세계 정세는 여느 때보다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핵보다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의 비밀을 알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군사 전략을 가르치고 있는 조나단 블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런던의 가을 오후 킹스 칼리지 강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20년째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해왔거든요. 핵 억제력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 앞에 앉은 50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각국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이었고 그 중에는 현역군 장교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와 나토에서 파견된 연구원들도 있었어요. 핵무기는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어요.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핵 보유국들을 표시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억제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핵을 보유한 국가는 그 자체로 국력을 의미하며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필연적으로 핵 보유국의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론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세계 질서는 핵무기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곧 세계 군사력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것이 제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숫자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죠. 전 세계 핵탄두 수는 약 1만 3천 발, 이 중 90% 이상이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국의 국방비와 군사력 순위가 핵 보유 여부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핵 보유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패권은 누가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상호학증 파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죠.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거든요. 이 이론은 제가 20년간 발전시켜온 것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정립한 이론이었어요. 서구 군사전략계에서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나토의 핵 공유 정책이나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도 모두 제 이론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20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었고 그들 대부분이 각국의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프랑스 국방부의 피에르 뒤부아, 독일 연방군의 한스 밀러, 그리고 미국 펜타곤의 데이비드 존슨까지 모두 제 제자들이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98년 핵실험 이후 갑자기 지역 강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세요. 저는 칠판에 남아시아 지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전까지는 재래식 무기만으로 갈등을 벌이던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 전면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 억제력의 위력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핵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 이후 어떤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경제력으로는 세계 100위권 바뀌지만 핵무기 때문에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무기의 진정한 가치예요. 경제력이나 재래식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른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제 강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핵무기의 절대성을 증명하고 비핵 국가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들도 결국은 나토나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국가의 군사력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해도 핵무기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아시아계 젊은 여성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김민주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자주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특히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김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 군사력 5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20년간 늘 피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나 밀리터리 밸런스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한국을 꾸준히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예외 사례로 치부해왔어요. 사실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제 이론에 맞지 않는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인구도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적고 영토도 크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구나 여전히 분단국가 상태에 있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해구산 덕분일 뿐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미국의 핵 억제력을 빌려 쓰는 것이죠. 독자적인 억제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는데 왜 한국보다 군사력 순위가 낮을까요? 그리고 독일도 나토의 핵 공유 정책 하에 있지만 한국만큼의 억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루돌프 맵의 대위는 우리도 궁금했던 부분이라고 중얼거렸고, 일본에서 온 다나카 히로시 연구원은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크고 기술력도 뛰어나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순위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어요.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면서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지만 군사력 면에서는 한국에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적 배경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는 얼버무리며 답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군사력 증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 대답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단국가라는 것이 오히려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요인 아닌가요?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김민주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한국제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만약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국가라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왜 한국제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폴란드의 한국제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민주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제 이론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드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왔던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가격 경쟁력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한국제 무기가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답변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선택할 때 가격만 고려할 리는 없거든요. 상호 운용성이나 기술적 신뢰성, 그리고 정치적 고려사항들이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강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평소보다 빨리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주의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면서도 여러 명이 저에게 다가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 듀퐁 소령이 물었어요. 오늘 나온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김민주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해구산만으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도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최신 군사력 현황을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 9위 수준이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놀라운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방비 대비 군사력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터키 등 여러 나라들이 한국제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중 하나였고 T-50 고등훈련기도 여러 나라에서 도입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제 무기를 신뢰하고 구매한다는 것은 한국의 군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 아닌가요? 한국 전쟁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전쟁에서 한국은 거의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수준의 군사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경제 발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웠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는 자체 개발한 무기들을 수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급속한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날 저녁 영국 국방부의 마이클 존슨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새로운 연구 과제를 의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랙 교수님, 비핵 군사전략 비교 보고서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슨 국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핵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통적인 핵 억제 이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비핵국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비핵 군사 전략이요. 저는 되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시죠? 일본, 독일, 호주,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방산 수출 급증과 함께 독자적인 억제력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한국,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 이론의 균열을 낸 그 나라 말이에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첫 번째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의문을 해결할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서가 필요하신가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지 조사도 가능하다면 더 좋겠고요. 특히 서울에서 열리는 ADX 박람회가 다음 주에 있으니 그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조사,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하기로 했어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볼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왔던 핵 억제 이론이 정말 완벽한 것일까요? 한국이라는 예외적인 사례가 과연 예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일까요? 인터넷으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군사 전략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국, 분단국가이면서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한 나라,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이론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겠지만 학자로서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뭔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거대한 요새처럼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국제공항 같았지만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제 눈에는 곳곳에 숨겨진 의도들이 보였습니다. 활주로의 배치, 터미널의 구조, 그리고 주변 지형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유사시를 대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있는 직선 구간들이 단순한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유럽에서도 이런 이중 목적의 인프라는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특별한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택시 기사와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영어를 꽤 잘하셨거든요. 한국 군대에 대해 연구하러 오셨다고요? 좋은 주제 선택하셨네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도 30년 전에 군대 갔다 왔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요즘 젊은 군인들이 쓰는 장비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이거든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마치 일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모두 군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안보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국민 개병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 ADX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입구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보안 검색도 공항 수준이었고 입장객들 중 상당수가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곳이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국제적인 군사기술 교류의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내 전시관도 대단했지만 진짜 충격은 외부 전시장에서 받았어요. 거기에는 실제 실전 배치된 무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박물관에서 보는 전시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역 장비들이었습니다. 천무 복합다 현장 로켓 앞에 서서 설명 태그를 읽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대 사거리 80km, GPS 유도, 다탄두 동시 타격 가능. 이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 무기였어요.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형으로 개발된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기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개발 중이거나 시험 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해주던 한국군 장교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탐지와 동시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바로 옆에 있던 비공 복합유도 무기체계의 설명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적어도 순항미사일 및 해상 무인기 방어용, 전방 실전 배치 중. 이론이 아닌 실전 배치라는 단어가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통합 방어 시스템을 실전 배치한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개발 단계이거나 제한적 배치 수준인데 한국은 이미 전방에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층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요격하는 것이죠. 하나의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위협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확실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자주대공포 천무2의 위용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되어 있었고 설명을 들어보니 완전 자동화된 교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응 시간이 몇 초 정도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탐지부터 요격까지 3초 이내입니다.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사람이 판단할 시간보다 훨씬 빠르죠. 인공지능이 위협을 판별하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다 말고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는 유럽에서조차 보기 어려운 압축적 전력이다. 그때 전시 관계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정도의 신사였는데 제가 외국인 연구자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마 입장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 같았습니다. 조나단 블랙 교수님이시죠? 킹스칼리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민 박사입니다. ADD,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기관이죠. 교수님, 본 행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더 깊이 보시려면 ADD를 가보셔야 합니다. 마침 내일 대전 본부에서 외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기술 설명회가 있거든요. 저는 그곳 방문이 가능한지 물어봤고 놀랍게도 이미 제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놨던 것 같았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KTX로 대전에 가시면 됩니다. 역에서 마중 나갈 테니까요. 박 박사가 명함을 주시면서 말했어요. 현무5 실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무5, 한국이 개발한 최신 탄도미사일이었어요. 사거리나 위력 면에서 거의 전술핵에 근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실물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가치가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도 인상적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거의 진동이 없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하니 정말로 ADD 관계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ADD 미사일연구소의 김태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ADD 본부로 가는 길에 김 연구원과 나눈 대화가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현무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정밀도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말했어요. 핵무기는 위력으로 승부하지만 저희는 정확도로 승부하는 거죠. ADD 연구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보안 검색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휴대폰도 별도로 보관해야 했고 카메라 촬영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니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현무5 전시관이었습니다. 실물 크기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거대함에 압도당했어요. 길이가 13m, 직경이 1m가 넘는 거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9톤급입니다.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재래식 탄두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죠. 지하 100m까지 관통할 수 있고 GPS 유도로 오차는 1m 이내입니다. 9톤급 탄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13톤급인데 그것과 비슷한 위력을 미사일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정밀도까지 1m 이내라니 이것은 사실상 전술핵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사실상 전술핵 아닌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다만 핵무기와 달리 정확히 원하는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안내받은 곳은 EMP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고 여러 지점에서 EMP가 발생했을 때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EMP 탄두를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면 반도 전체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북한의 지휘통신망을 한 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EMP 효과 범위가 북한 전체를 덮고 있었고 모든 전자장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면서 무력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레이더, 통신장비, 심지어 차량의 엔진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것이었어요. 이건 무기를 넘어 전장 전체를 비활성화시키는 전략이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폭격이나 포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연구원이 답했어요. 적의 저항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여러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경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MIT, 스탠포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왜 해외에 머물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하는 연구가 더 흥미롭거든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이 박사가 답했어요. 미국에서는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연구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LSAM2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3차원으로 구현된 한반도 상공이 보였고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고도별로 다른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막아내는 것이죠. 화면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들이 한국으로 날아오고 이를 단계별로 요격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실패해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었고 거의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고 있었어요. 요격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95% 이상입니다. 연구원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보게 된 것은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전투체계였습니다. 거대한 컴퓨터 시설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위협을 판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 연구팀장이 설명했어요. 반응 속도가 사람보다 100배 이상 빠르죠.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공의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민간 항공기, 군용기, 심지어 새떼까지 모든 것이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으로 판단되는 목표물에는 자동으로 붉은색 표시가 나타났어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지치지 않고 경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사람은 집중력에 한계가 있지만 AI는 그런 제약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ADD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군사력을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존 무기의 성능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용 가능한 무기로 억제력을 구축한 유일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메모하며 중얼거렸어요. 핵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은 실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억제력이 아닐까요? ADD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한국의 군사력이 단순히 숫자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을 보지는 못했어요.
육상과 공중의 전력은 확인했지만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라는 점에서 해상 전력이 어떤 수준인지 궁금했습니다. 박철민 박사가 추천해준 다음 일정은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 방문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려면 바다에서 봐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해군 장교 한 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의 중령이었는데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공부했다며 유창한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 김성우 중령입니다. 오늘 함대사령부와 KSS-3 잠수함을 견학하시게 됩니다. 함대사령부로 가는 길에 부산항을 지나면서 한국 해군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곳곳에 정박해 있는 군함들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차세대 호위함, 그리고 거대한 잠수함들까지. 이것이 정말 중간 규모 국가의 해군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 해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균형 잡힌 전력입니다. 김 중령이 답했어요. 수상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 잠수함 전력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최강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함대사령부에 도착해서 브리핑을 받는데 한국 해군의 작전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연안 방어가 아니라 원해 작전까지 고려한 전력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대부분의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어요. 해상교통로 보호가 국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멀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브리핑 후 드디어 KSS-3 잠수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라는 이름의 이 잠수함은 정말 거대했어요. 길이가 83m, 폭이 9m에 달하는 거대한 검은 고래 같았습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AIP 추진 시스템입니다. 함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공기가 없어도 2주 이상 잠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거의 나지 않아서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니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승조원들이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나 장비의 성능이 놀라웠어요. 이 소나로 어느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밀이지만 소나병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중국 잠수함이 제주도 남쪽을 지나가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잠수함의 핵심인 SLBM 발사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잠수함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현무 4-4 SLBM입니다. 함장이 설명했어요. 차거리 800km, 수중에서 발사 가능합니다. 800km. 이것은 한국에서 발사해도 중국 동부나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였어요. 더구나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핵탄두는 탑재하지 않죠? 저는 확인차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재래식 탄두만 사용합니다. 함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정밀도가 워낙 높아서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한 타격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함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해군의 철학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전쟁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끝을 결정합니다. 오후에는 실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수함이 부산항을 떠나 한국 남해로 향했어요. 수중으로 잠항하는 순간의 고요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잠수함의 기계음만이 들렸어요. 지금부터 SLBM 발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함장이 승조원들에게 명령했어요. 시뮬레이션이었지만 모든 과정이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물 설정, 항로 계산, 발사 준비까지 승조원들의 움직임이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발사 준비 완료. 발사 통제사가 보고했어요. 모의 발사. 함장이 명령했어요. 순간적으로 잠수함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실제로는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실제와 동일하게 작동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가상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목표물까지 도달 시간 12분입니다. 전술 장교가 보고했어요. 예상 오차 3m, 3m, 800km를 날아가서 3m 오차라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정밀도였어요. 핵탄두가 없어도 적의 지휘소나 핵심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함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해군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들과 어떻게 경쟁하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함장이 답했어요. 핵 잠수함은 빠르고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소음이 크고 탐지가 쉬워요. 우리 잠수함은 조용하고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전하는 해역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죠.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한국 주변 해역은 수심이 얕고 복잡한 지형이 많아서 소형이고 조용한 잠수함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잠수함이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해군 고위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해군 작전 사령관이었는데 30년 이상 해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군사력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핵무기 없이도 이런 수준의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령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절대 끝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게는 큰 인상을 주었어요.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끝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철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제력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떨어졌어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발로 생각했는데 곧이어 한국군이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KTX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하니 도시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하지만 공포나 혼란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철민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실제 상황을 보실 기회입니다. 지금 국방부 지하 지휘소에서 실시간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참관하시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저는 즉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지하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지하 지휘소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장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현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낙하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보고했어요. 우리 측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계획이었어요. 킬체인 시스템 가동합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위성 영상, 레이더 정보, 정찰기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북한 지역의 상황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보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심 목표물 15개 식별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음성으로 보고했어요. 화면에 북한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지점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목표물에 대한 위협 평가와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났어요. 현무포 미사일 8발, 목표물 할당 완료.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어요. 발사 준비 시간은? 지휘관이 물어봤어요. 90초 후 발사 가능합니다. 미사일 운용 장교가 답했어요. 90초. 위성과 레이더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AI가 위협을 분석하고 미사일의 목표물을 할당하고 발사 준비까지 완료하는데 9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모의 발사 실시합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에서 발사된 가상의 미사일들이 북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비행시간, 예상 도착시간, 타격 효과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나타났어요. 1차 타격 예상 효과 북한 미사일 발사 능력 80% 무력화. AI가 보고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는 공포의 균형에 의존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실전성에 의존한다는 것을요. 핵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는데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우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정책실장이 말했어요. 상대방이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도발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무기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핵무기는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정책실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실전성에 의존해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정확히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정말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핵무기는 만약 사용한다면 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억제력을 목격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핵이 공포의 균형을 만들었다면 한국은 정밀한 통제의 균형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핵무기는 오작동의 위험이 있고 한번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정확히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곳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억제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박철민 박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일정은 더욱 특별했어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운영센터 방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본 것들은 개별 무기 체계였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그 전체 시스템을 보시게 될 겁니다. 평택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개별 무기들의 성능도 놀라웠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택 기지에 도착하니 보안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삼엄했어요. 신분 확인을 3번이나 받았고 휴대폰은 물론 시계까지 모두 맡겨야 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모든 방어 시스템이 통합되는 곳입니다. 안내하는 공군 대령이 설명했어요. 전국의 레이더, 요격 미사일, 전투기까지 모든 것이 여기서 조절됩니다. 통합운영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홀에는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200명 이상의 운영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메인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가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공의 모든 움직임이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점들이 뭔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모든 비행체입니다. 운영관이 답했어요. 민간 항공기, 군용기, 심지어 드론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민항기부터 제주도 상공을 지나가는 훈련기까지 한반도 상공의 모든 비행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각 점을 클릭하면 항공기의 종류, 비행 계획, 심지어 승객수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입니다. 시스템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화면 한쪽에는 AI 분석 결과라는 창이 떠 있었어요.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위협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만약 의심스러운 비행체가 나타나면 즉시 경고가 발령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이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순간적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에서 붉은 점이 나타나며 한국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사이렌이 울리며 미사일 발사 탐지라는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탐지부터 분류까지 3초가 걸립니다. 운영관이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추정 500km, 예상 목표 지역 서울, 도달 시간 7분 30초,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으로 요격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PAC-3 미사일 4발 할당, 요격 지점 3곳 선정, 첫 번째 요격 시도 고도 40km,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AI가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운영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최종 발사 명령은 지휘관이 내려야 해요.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차례로 발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실패하자 즉시 두 번째, 세 번째 요격이 자동으로 실행되었어요. 마침내 세 번째 시도에서 북한 미사일이 요격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6분 만에 끝났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더 빠릅니다. 운영관이 답했어요. 이건 교육용 느린 버전이거든요. 점심시간에 센터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혁신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완전 자율방어입니다. 교수님이 답했어요.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없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 최근 몇 년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였어요. 기존 미사일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막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도 시연해 드릴까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후에 다시 운영센터로 돌아가니
특별한 시뮬레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훈련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옵니다. 운영관이 설명했어요. 탐지부터 요격까지 90초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설정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화면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최고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목표물 탐지. 속도 마하 7 예상 도달 시간 90초. 이번에는 정말 급박했습니다. AI가 초고속으로 계산을 시작했고 여러 요격 옵션이 동시에 실행되었어요. SM 미사일 6발 동시 발사, KMSM 4발 대기, 마지막 방어선 비공 시스템 활성화. 화면에서는 정말 치열한 방어전이 벌어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요격을 회피하려 했지만 한국의 다층 방어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대응했어요. 1차 요격 성공! 운영관이 외쳤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고도 60km에서 요격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이 75초 만에 끝났어요. 실제로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오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발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작년에 실시한 시험에서는 마하 8 극초음속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것은 단순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완전 자율방어체계라는 것을요.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위협에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주 감시 센터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우주 감시를 하나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당연합니다. 우주 감시 팀장이 답했어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위협도 탐지해야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우주 기반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더욱 중요해졌어요. 화면에는 정말 수많은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각 위성마다 소속 국가, 용도, 궤도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성들도 모두 추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위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자적 방해나 물리적 무력화도 가능합니다. 팀장이 답했어요. 물론 최후의 수단이지만요. 한국이 우주 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사령관과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군 중장이었는데 미국 국방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략 전문가였어요. 교수님, 일주일간 우리 시설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령관이 물어봤어요. 한국이 핵 없는 강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핵무기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억제력을 구축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사령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핵무기는 위험합니다. 통제하기 어렵고 한번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아요. 우리는 더 정밀하고 통제 가능한 억제력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모델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령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국가 의지와 투자, 그리고 인재가 필요해요. 한국은 30년간 이것만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단순한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핵무기가 공포의 균형에 기반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확실한 대응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핵은 사용하기 어렵지만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정확히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방어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받으면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맞는 억제력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마지막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밀 타격, 완전 방어, 실시간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핵무기보다 더 실용적인 억제력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시작일 수 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핵무기가 유일한 억제력이 아니라는 것을, 더 정밀하고 통제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으로 떠날 때와는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택시에서 런던 시내를 바라보며 이 평화로운 도시가 과연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킹스 칼리지 연구실에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동료 교수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브리핑하는 것이었어요.
국방전략학과의 원래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등장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현무5 미사일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9톤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와 비슷한 위력이지만 정확도는 1m 이내예요. 사실상 전술에게 버금가는 효과를 재래식 무기로 구현한 것입니다. 리처드 헨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조나단, 그 정도 기술이라면 미국이나 러시아도 보유하고 있지 않나? 기술 자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합성입니다. 한국은 이런 무기들을 하나의 완전 자율 시스템으로 연결해 놓았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KAMD 통합운영센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공개된 자료를 사용한 것이었지만 그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한반도 상공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AI가 자동으로 위협을 식별하고 필요시 인간의 개입 없이도 대응할 수 있어요. 마가렛 윌슨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완전 자율무기 시스템. 그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방어용입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격받으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죠.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판단할 시간이 없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나단, 정말 그 정도 수준인가? 데이비드 톰슨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선다는 말인가? 분야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특히 통합방어 체계와 정밀타격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비공식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화이트홀에 있는 국방부 건물에서 만난 사람은 제임스 패커드 차관보였어요.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블랙 교수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패커드 차관보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 완전 자율 방어 체계, 우주 감시 시스템까지. 패커드 차관보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이것이 나토의 집단 방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요? 그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핵 억제력에만 의존하던 기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어요. 한국이 증명한 것은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패커드 차관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교수님, 좀 더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을요. 연구실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핵 억제를 넘어서 한국의 정밀도 기반 안보 구조 모델로 정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 모델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밀 타격 능력. 핵무기의 파괴력을 재래식 무기의 정확성으로 대체한 것이었어요. 현무5의 9톤급 탄두는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면서도 정확히 원하는 목표물만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완전 방어 체계. 다층 방어를 통해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기존 방어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AI 기반 자율 시스템으로 인간의 판단 속도를 넘어선 대응이 가능했어요. 이것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찾아보니 제가 직접 본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블록2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발전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고 요격률도 95% 이상이었어요. 더구나 비용도 기존 시스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온 때 공격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수천 대의 소형 드론이 군집을 이루어 동시에 공격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무기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총 15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한국 모델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상세히 분석했어요. 보고서를 영국 국방부에 제출한 후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총리실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다우닝 스트리트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긴장되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 회의실에서 총리와 국방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총리님,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핵무기에만 의존하던 기존 억제력을 넘어선 실용적 대안이에요. 총리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블랙 교수, 영국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의 투자와 집중이 필요해요. 그들은 30년간 이것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거든요. 국방장관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한국의 경우 연간 GDP의 2.8%를 국방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영국도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한다면 10년 내에 구축 가능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총리가 개별적으로 저와 대화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나토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총리가 물어봤어요. 혁명적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각국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발틱 3국이나 폴란드 같은 전선 국가들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특별 연구팀을 구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도 그 연구팀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28개 회원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우리의 집단방위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신중한 입장이었고 폴란드와 발틱 3국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핵 우산 정책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방어적 억제력입니다. 저는 발표하며 설명했어요.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받으면 확실히 대응한다는 철학이에요. 이것은 나토의 방어적 성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한국의 대북 억제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개별 면담을 통해 각국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동시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서 왔어요. 나토의 연구팀 구성 소식을 들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기술 협력을 제안해온 것이었습니다. 박철민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나토와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우방국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첨단 군사기술을 극비로 보호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유하려 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박 박사가 답했어요.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연대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기술을 우방국들이 공유한다면 전체적인 억제력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군사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전체 동맹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나토 간의 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된 것이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 정밀 타격 기술, AI, 기반 자율방어 시스템을 나토 회원국들과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모델이라는 용어가 국제안보 담론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전략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게 되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핵무기 이후 가장 중요한 안보 혁신입니다. 청중석에는 50개국 이상의 군사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모두들 한국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3가지입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첫째, 명확한 비전. 핵무기 없는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목표를 30년간 일관되게 추진했어요. 둘째, 집중적 투자. GDP의 3% 가까운 국방비를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셋째, 인재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했어요. 연설이 끝난 후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의 의지와 투자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자국에서 한국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대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몇 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이었어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블랙 교수님, 중국 측에서 귀하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교육문화처 담당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가능하다면 다음 달에 베이징으로 오셔서 우리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중국의 초청이라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술적 교류라는 명목이었고 중국의 관점에서 한국 모델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결국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와 영국 외무부의 승인을 받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에서부터 과도하게 친절한 안내가 시작되었고 호텔까지 가는 내내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5성급 호텔에 체크인했는데 방이 필요 이상으로 호화로웠어요. 교수님, 내일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호텔에서 배정해준 통역관이라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영어 실력을 보니 단순한 통역관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정보기관 소속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보안이 상당히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했고 휴대폰도 특별한 보관함에 맡겨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 교수님. 저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안보연구센터 주임 왕의민입니다. 50대 중반의 신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연구부, 국방과학기술대학,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일부는 명함에 소속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먼저 한국 모델의 핵심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왕 주임이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준비해온 대로 한국 모델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 세부사항은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KAM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인가요? 한 참석자가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제가 본 것은 시연 수준이었거든요. 현무5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학술적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런 민감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가 연구한 것은 전략적 개념이지 구체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왕 주임이 개별 면담을 제안했는데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를 떴지만 몇 명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 주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했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긴장하며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직접 보신 것들, ADD에서의 현무5 실물, KAMD 센터의 운영 방식,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압박적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술 교류가 아니라 정보 수집이었어요. 중국이 저를 이용해서
한국의 군사 기밀을 캐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학술 연구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교수님, 우리는 단지 학술적 호기심에서 왕 주임이 둘러대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예정된 일정도 취소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왕 주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논의할 것이 많은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면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데 복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까지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즉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방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노트북 케이스의 지퍼가 제가 정리한 방향과 달랐어요. 이런 젠장. 저는 중얼거리며 더욱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로비로 내려가서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프런트 직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예약이 3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나가시나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공항으로 가시나요? 저희가 차량을 준비해 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제안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차량을 타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앞에서 일반 택시를 잡았어요.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하는 기사였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하는데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다른 길로 갈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이 길이 가장 빠른데. 기사가 의아해했어요. 그냥 시내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둘러댔어요. 기사가 몇 번 길을 바꿔주었는데 다행히 따라오던 차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하려 했어요. 런던행 직항편은 저녁에 있었지만 홍콩을 경유하는 편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홍콩 경유 런던행으로 주세요.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카운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좀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공항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국 당국이 저를 출국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루틴 체크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보안요원이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한번 사무실로 끌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잠깐만요. 먼저 영국 영사관에 연락해야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교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안요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 갑자기 공항 내 카페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저기 영국 교수님 아니에요? 돌아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든 카메라와 녹음기를 보니 언론인 같았습니다. 교수님, 킹스칼리지 조나단 블랙 교수님 맞죠? 그가 다가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 한국 국방전문지 기자 박상현이라고 하는데 작년 런던에서 교수님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서구인들이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큰 소리로 답했어요. 박상현 기자님, 반갑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서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비행기 타시나요? 저도 런던 가는데 국제방산전시회 취재차 출장이에요. 박상현 기자가 계속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큰 소리로 답했어요. 그때 공항 방송이 들렸어요. 홍콩 경유 런던행 CX 항공편 탑승 시작합니다. 교수님, 같이 가요. 비행기에서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후속 인터뷰도 해주시고요. 박 기자가 제 팔을 끌었어요. 보안요원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박 기자와 함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뭔가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가 답했어요. 교수님이 우리나라 방산기술 연구하신다는 거 업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중국 놈들이 뭔가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행기가 베이징을 떠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홍콩에서 런던행으로 갈아타면서 저는 박 기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어요. 교수님, 혹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국의 기술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한국의 우방국 연구자로서 그런 일에 협조할 수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은 민주주의 국가들과만 공유해야 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기자님도 이런 일을 자주 보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요즘 중국이 우리 기술에 대해 정말 집요하게 정보 수집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가 답했어요. 언론인들도 조심해야 할 정도예요. 제가 국방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그런 접촉을 받았거든요. 런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한국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기술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킹스칼리지 연구실로 돌아와 첫 번째로 한 일은 영국 외무부에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기술 정보 수집 시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교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외무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 모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철민 박사에게 연락해서 중국에서의 경험을 알렸어요. 교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도 중국의 그런 시도들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방국들과만 협력하려고 합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말이에요. 중국에서의 위험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모델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를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었고 절대 잘못된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기술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위험한 경험 이후 저는 한국 모델의 확산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블랙 교수님, 저는 미국 국방부 국제협력 담당 부차관보 사라 윌슨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여성의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교수님의 한국 모델 연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워싱턴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다는 것은 정말 의외였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을 겪은 후라 이런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DC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미국의 체계적인 접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무부 의전 차량이 마중 나와 있었고 호텔도 국빈급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펜타곤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또 달랐어요. 규모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보안 검색도 까다로웠지만 투명했어요. 교수님, 환영합니다. 사라 윌슨 부차관보가 직접 마중 나왔어요. 40대 초반의 커리어 외교관으로 보였는데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합참 부의장, 국방부 연구개발 담당 차관, 그리고 각군 연구개발 책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중국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합참 부의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중국의 기술 정보 수집 시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저는 베이징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학술 교류를 빌미로 한국의 군사 기밀을 캐내려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말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국방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오셨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사라 윌슨이 말했어요. 한국 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공군 연구개발 책임자가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AI 기반 방어 시스템을 미국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와 정보 공유 체계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합참 부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어 동맹입니다.
사라 윌슨이 설명했어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영국 등 핵심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어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죠. 점심시간에 국방부 간부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어요. 특히 통합 시스템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많죠. 다른 장성이 답했어요. 특히 빠른 의사결정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각 군별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개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것은 한미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AI 기술과 미국의 하드웨어가 결합되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차관이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원하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우주 기반 감시, 그리고 사이버 방어입니다. 사라 윌슨이 답했어요.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이 독창적인 접근법을 보이고 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워싱턴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사라 윌슨과 개별 만남을 가졌어요. 그녀는 한국 모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중국이 한국 기술을 모방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녀가 답했어요. 물론 한국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먼저 민주주의 동맹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날 국무부에서 더 큰 규모의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동맹국 대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대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국무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방어 동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일본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거든요. 영국 대사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영국 정부에서도 한국 모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요. 호주 대사는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호주는 넓은 영토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 기술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각국의 관심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모두 한국 모델을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캐나다 대사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만큼 국방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국무부 차관이 답했어요. 각국이 분야별로 특화해서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죠. 저는 이 논의를 들으면서 한국 모델이 정말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각국 대사들과 개별 대화를 나누면서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영국은 AI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영국 대사가 말했어요. 한국의 AI 기술을 영국의 금융 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일본은 센서 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일본 대사가 덧붙였어요. 한국의 통합 시스템과 일본의 정밀 센서가 결합되면 더 정교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워싱턴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모델에 대해 최고 수준의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 한국 모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21세기 민주주의 생존 전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권위주의 국가들이 군사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핵무기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실제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한국 모델은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권위주의 국가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기 전에 민주주의 동맹이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워싱턴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정리해보았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이제는 글로벌 안보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박철민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박사님, 미국에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주주의 방어 동맹을 구성하자는 거예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이 우방국들에게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견제하고 있죠. 박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한국 모델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 자산이 되어야 해요. 몇 주 후 런던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방어기술 협력회의라는 이름으로 7개국이 참가했어요. 미국, 영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까지 모였습니다. 킹스칼리지가 회의 장소로 선정되어 저도 주최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는 각국의 국방장관과 고위군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개회사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혁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한국 모델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어요. 현무 시리즈의 정밀타격 능력, KAMD의 완전 방어체계, AI 기반 자율 시스템까지.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유럽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본 방위상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어요. 일본은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기술 분야에서요. 호주 국방장관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호주의 광대한 영토 방어를 위해 한국의 장거리 감시 기술이 절실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각국 간의 역할 분담이 구체화되었어요. 한국은 AI와 통합 시스템, 미국은 우주 기반 자산, 일본은 센서 기술, 영국은 사이버 방어, 호주는 장거리 감시, 캐나다는 북극 지역 방어, 프랑스는 전자전 기술에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강조했어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생존 전략이에요. 회의 마지막 날, 7개국은 민주주의 방어기술 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각국이 개발한 방어 기술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서명식에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이제 민주주의 세계 전체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과 축하 만찬을 가졌어요. 분위기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 가능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없었다면 한국 모델이 세계에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단지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진짜 혁신은 한국이 해낸 일이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어요. 한국의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박철민 박사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박사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모델이 민주주의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 박사가 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어떤 시대 말인가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박 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실용적이고 정밀한 억제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시대 말이에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혁신을 통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면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 방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방어기술 협력협정 1차 실무회의 참석차였어요. 7개국 대표단이 모두 서울에 모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분단국가가 아니라 21세기 안보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말이에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와 나눈 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군사 관련해서 많이 오시네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가 봐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국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런가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던데. 잘은 모르겠어요. 기사 아저씨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사는 건데. 이런 평범한 반응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일을 해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박철민 박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이번 회의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각국이 실제로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첫째는 기술 공유 범위, 둘째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셋째는 통합 운영 체계예요. 다음 날 아침, 코엑스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7개국의 국방부 차관급 인사들과 군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고 협력적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6개월 전 런던에서 우리가 체결한 협정을 이제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개회사를 했어요. 오늘부터 3일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술 공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각국이 어떤 기술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은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통합방어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발표했어요. 다만 핵심 보안 부분은 단계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대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미국은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본 대표는 센서 기술 공유를 약속했어요. 일본의 정밀 센서 기술과 한국의 AI 시스템이 결합되면 더 정교한 탐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영국 대표는 사이버 방어 기술을, 호주는 장거리 감시 기술을, 캐나다는 극지 환경 대응 기술을, 프랑스는 전자전 기술을 각각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어요. 총 5개의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미국 대표가 설명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우주 자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반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한국 대표가 이어서 말했어요. 영국의 사이버 기술과 한국의 AI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예요. 세 번째는 우주 기반 조기 경보 네트워크. 네 번째는 해상 무인 방어 시스템. 다섯 번째는 사이버 물리 통합 방어 체계였어요. 각각 다른 국가들이 주도하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각국 대표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어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유럽도 한국 모델을 적극 도입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어요. EU 차원에서도 비슷한 협력체를 구성하려고 검토 중이에요. 일본 대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어요. 일본은 내년부터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기술이 결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 세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인 통합 운영 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국의 방어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안이었어요.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설명했어요. 각국의 감시 자산과 방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죠.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7개국의 주요 방어 시설들이 점으로 표시되었어요. 그리고 이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의 감시 시스템이 즉시 탐지합니다. 기술 담당자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본, 미국, 호주에 전달되고 각국의 방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 태세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떻게 되나요? 호주 대표가 물어봤어요. 미국의 우주 자산이 즉시 탐지하고 한국과 일본의 AI 시스템이 궤도를 분석합니다. 답변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최적의 요격 방안을 계산해서 관련국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 개별 국가의 방어가 아니라 민주주의 동맹 전체의 통합 방어였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런 시스템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캐나다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방어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겠죠. 영국 대표가 답했어요.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받으면 확실히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둘째 날에는 더 구체적인 기술 시연이 있었어요. 각국 대표단이 ADD와 KAM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년 반 전 제가 혼자 봤던 것들을 이제는 7개국 대표들이 함께 보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랍군요. 미국 대표가 현무5 실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핵탄두가 없어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KAMD 센터에서의 시연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한반도 상공의 모든 움직임이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AI가 자동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대표가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답했어요. 다만 각국의 지리적 특성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겠죠. 일본 대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한일 간에 이 시스템을 연결하면 동북아 전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실제로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는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3일 간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첫째, 각국은 1년 내에 기술 공유를 위한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5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고 3년 내에 초기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어요. 셋째, 통합 운영 체계는 단계적으로 구축하되 우선 한미일 3국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폐회사에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 민주주의 세계 전체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없었다면 이런 협력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단지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알린 것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기여입니다. 일본 대표가 덧붙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박철민 박사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박사님,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교수님의 공헌이 컸습니다. 박 박사가 답했어요. 한국의 혁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에 알려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박 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 말이에요. 한국의 작은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어요. 한국 모델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택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다. 작은 나라의 혁신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면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비행기가 서울을 떠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한국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정밀하고 실용적인 억제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조나단 블랙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혁신적인 군사기술과 방어체계가 세계 안보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한국의 기술력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